네, 전직 김영선 전 의원의 보좌관 출신인 강혜경 씨가 오늘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 국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관련된 내용을 준비한 대로 정확하게 발언을 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국회 법사위 그 국정감사 현장 해설 방송 여러분들 함께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아침 9시부터 지금 12시 44분 이어지고 있는데 떠나지 아니하시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계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신인규 변호사하고 함께 오전 국감 해설하고 오후 국감 전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네, 점심 드셨어요? 예, 점심은 먹고 왔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너무 배고프셔가지고 제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 근데 책을 드디어 내셨네요. 보수의 종말. 네. 보수의 종말이 오는 겁니까? 지금 이 책은 뭐 서점에서 구해보실 수는 없는데 그렇습니까? 지금 이제 사전 예약 중이어가지고 예. 이제 교보문고 온라인이나 이런 데 가시면 이제 예약은 해놓으실 수가 있고요. 네. 제가 사실 보수 진영에서 활동을 좀 했기 때문에 그 내부를 좀 아는 입장에서 지금 이 한국 정치를 완전히 망쳐놓고 있는 이 현재 보수 세력들 제가 한 5가지 정도로 설명하면 검찰 보수, 그리고 MB 보수, 그리고 이익 보수, 그리고 셀럽 보수, 그리고 친일 보수, 이 5가지 형태의 보수를 이제는 좀 정리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읽어보시면 좀 두껍긴 합니다만은 네. 책장은 술술 넘어갈 겁니다. 잘 읽히는 책이다. 매우 잘 읽힙니다. 온갖 드립이 다 들어가 있어요. 원래 드립연구소 천재인데 예, 방출하지 않은 많은 드립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 있다. 집대성했습니다. 드립 집대성. 네, 알겠습니다. 자, 오전 국감 이어졌는데요. 사실 오전 국감은 주로 이제 동행명령장 발부하고 의사진행 발언이 쭉 있었기 때문에 핵심에 해당하는 강혜경 씨의 발언은 아마도 오후 2시부터 속개될 오후 국감에서 내용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국감 어떻게 좀 전망하시고 오전 국감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강혜경 씨가 사실은 그 내부 고발의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혜경 씨가 그동안에 그 명태균 씨의 실무 역할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실체가 드러나면 강혜경 씨는 일정 부분의 형사사법상의 처리를 감수해야 되는 분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밝히겠다라고 아주 큰 용기를 내서 이제 세상 앞에 또 국회 앞에 나와서 증언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 강혜경 씨의 용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이 공천 개입 사건과 관련된 이권 개입, 그리고 김건희 여사를 중심으로 한 국정농단 혐의인데 이게 지금 약간 산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인즉슨 이 명태균 씨가 보수에서 많은 정치인들과 그동안 오랜 세월 좀 인연을 맺고 오면서 상당히 그 위법과 불법 소지가 있는 그런 행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연관된 정치인들이 지금 나와가지고 명태균 씨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은폐하려고 하는 이런 경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국정감사를 보시는 많은 분들께 현란한 말에 넘어갈 필요가 없다. 우리는 중심을 보고 뼈대를 가지고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만 가려내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참말을 하고 있고 누가 거짓을 말하고 있는지 그 말의 모순성 이걸 가지고 저는 이 강혜경 씨 국감을 한번 지켜보시면 전 매우 유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신 변호사님 분석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국정이 어떻게,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도대체 어떤 내용을 주고받으면서 혹여라도 인사 그리고 국정 이런 데 개입하거나 뭐 결정하는 데 관여를 했다면 그 증거가 뭐 녹음 파일로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현행법으로도 문제를 삼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건데 핵심은 이제 창원산단 여론조작 아닌가 싶어요. 지금까지 나온 내용들은 뭐 주술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대화가 있습니다. 그 조상님의 음덕으로 오늘은 태어났습니다. 오늘은 뭐 꿈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런데 아니 근데 조상님의 음덕 이런 거는 뭐지 도를 아십니까? 주로 종로에서 많이 만나는 그런 분들한테 들었는데 그 얘기를 김건희 여사가 먼저 명태균 씨한테 하고 그리고 명태균 씨한테 화답으로 받은 게 뭐 주술사, 뭐 무사,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을 종합해도 하여간 그런 것들은 좀
논외로 친다 하더라도 창원 산단의 기획과 관련된 문제라든가 여론 조작과 관련된 증거들이 나온다고 한다면 이거는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가장 우리가 주목해야 될 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이게 왜냐하면 명태균 씨의 활동을 통해 가지고 일련의 과정으로 지금까지 해온 거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만을 핀셋으로 뽑아가지고 어떤 해석을 붙이기 시작하면 또 이게 산으로 가거든요. 네. 근데 저는 가장 주목해야 될 시점을 언제로 보느냐? 전 2021년도로 봅니다. 그러니까 2021년도에 명태균 씨를 결국에는 중앙 무대로 누가 끌어올렸느냐 이게 전 핵심이라고 보고 아마 오늘도 뉴스토마토에서 김종인 비대위원장 인터뷰를 오늘 냈던데 저는 김종인 위원장에게 주목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김종인을 중심으로 한 이 보수에 누가 명태균을 중앙 무대에 데뷔를 시켰느냐 이걸 기화로 해가지고 이준석, 김건희, 뭐 윤석열 등등등 해가지고 여기까지 일련의 흐름으로 오면서 여러 가지 지금 불법적인 일들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021년도에 주목을 하면서 결과적으로지만 세 가지 정도로 좁혀지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권 개입인데 이권 개입은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창원의 산업단지 내지는 공천 개입 이게 정부를 통한 개입이 이제 창원 산단으로 나타난 거고 정당이 개입한 게 이제 공천 개입으로 드러나니까 이 두 가지 이권 개입을 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선거에서 부정한 방법들을 쓴 것이죠. 이게 불법이냐 또 부당한 방법이냐 내지는 정상적인 방법인데 언론을 통해서 부풀렸냐 이 셋 중에 하나일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여론 조작의 혐의에 대한 부분을 또 한 꼭지로 우리가 들여다 봐야 되는 거고 마지막으로는 그 복잡한 돈 거래 그러니까 금품 수수 부분이죠. 근데 금품 수수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리가 매우 쉽다. 이건 돈의 흐름만 따라가면 결과적으로 다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하나만 더 추가하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를 지속적으로 받으면서 명태균 씨의 행위를 인정했다면은 이건 사전 수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수사가 좀 확대돼서 저는 2021년도에 시작된 명태균의 그 활약상이 저는 이제 범죄 혐의로 좁혀지면서 이제는 그 굵직굵직한 그 내용들로 이제는 들어가야 될 시점이다. 저렇게 봅니다. 그러면 명태균 씨를 중앙 무대에 등장시킨 인물은 김종인 위원장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지금 그거 외에는 해석이 안 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2021년도 이전을 생각해 보시면 누가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취임한 게 2020년도 그러니까 네. 선거 말아먹은 이후에 들어온 거거든요. 이제 황교안 체제 다음을 이어받은 건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명태균 씨라는 이름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한 그 계기가 된 것이고 가장 핵심은 오세훈 그 서울시장의 보궐선거죠. 재보궐선거. 그게 이제 2021년도 4.7 네. 재보궐선거인데 그거와 관련된 단일화 국면부터 지금 명태균 씨가 본인 주장에 의하면 활약했다라고 하거든요. 그럼 그때 비대위원장 누굽니까? 김종인 위원장입니다. 당의 모든 실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중앙 무대에 명태균 씨가 다른 루트로 왔다 그러면 뭐 모르겠지만은 지금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김영선 의원을 매개로 해서 뭔가 지금 김종인 위원장 내지는 윤석열 후보, 이준석 당시 대표에게 좀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접근한 걸로 보여진다. 네. 그러면서 김종인 위원장하고 이미 그 유착이 돼서 해온 것은 너무 많은 지금 진실이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김종인 위원장이 좀 추가로 더 설명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뭐 나를 그렇게 팔아먹으려고 생각합니다. 하는 사람이고 뭐 잘 모르는 사람이라는 취지로 발언을 했거든요. 여기서도 지금 말이 엇갈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준석 의원은 명태균 씨가 맞는 말만 한다. 그리고 뭐 꽤 신뢰도가 있다라면서 지금도 네. 이런 중대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을 여전히 두둔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지금 명태균 씨에 대해 가지고 손절, 그러니까 이제 끊어내면서 뭐 과시욕이 있다, 나를 팔아먹었다, 뭐 헛소리 많이 한다, 그 들을 얘기가 하나도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뭐 소위 말하는 엑시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왜 명태균이라는 인물에 대해서도 이준석, 김종인 그 정치적인 거의 사부 사제지간인 관계가 왜 이렇게 갈라질까요? 누군가는 유리하게 지금 이 국면을 이용하려는 사람이 있는 거고 누군가는 그 안에서 지금 진실을 감추거나 뭐 회피하려는 사람이 있는 거거든요. 네. 저는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의원이 저는 국민들에게 받고 있는 그 관심 네. 그걸 이용해서 저는 뭔가 지금 조금은 숨기려는 것들이 둘 다 있어 보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지금 진술이 일치되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오늘 그 아까 MBC였나 오늘 하도 막 단독 경향신문이었거든요. 경향신문 그 강혜경 씨와 명태균 씨와의 주고받은 그 녹음 파일에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그 2022년 4월 2일 당시에
이준석이가 공표조사나 비공표조사라도 김지수 당시 그 더불어민주당 후보입니다. 이기는 걸 가져와라. 그러면 전략공천 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게 이제 명태균 씨의 주장인 거예요. 근데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는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 없고 그거는 본인의 권한도 아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명으로 등장을 하는 게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주신 대로 2021년 김종인을 필두로 해서 그동안 무슨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이렇게 일파만파 퍼져나가는 소위 보수의 명계도라고 해야 됩니까? 명태균을 중심으로 이렇게 형성이 된 명태 패밀리죠. 명태 패밀리 이제 이런 것들이 형성되는 과정을 이제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게 어쨌든 보수를 좀 새롭게 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거죠. 네, 잘 보시면요. 이준석 의원이 이 이슈를 대하는 최초의 태도 한번 기억나세요? 최초에 어떻게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명태균 씨라는 이름 자체를 감추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름도 김영선 측이라고 씁니다. 네. 그리고 처음에는 김영선 의원하고도 왜 못 만나냐, 내가 왜 오선 의원하고도 교류 못하냐 이렇게 나왔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와서 지금 2달이 지나고 나니까 명태균 씨는 나는 원래 처음부터 인정했고 명태균 씨는 맞는 말만 한다 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이준석 의원 정직하지 않았죠. 처음부터 왜 그러면 명태균 씨라고 얘기를 안 하고 김영선 측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왜 더 처음에는 왜 김영선 의원하고 만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냐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증거가 7불사에서 명태균 씨의 그 영향력을 강화해 줄 수 있는 그 장면에 함께 있었던 천하람 의원은 아직도 숨어 있어요. 아직도 숨어 있습니다. 그럼 이것만 얘기를 해도 뭔가 지금 명태균 씨의 존재를 감추려다가 그 존재가 드러나니까 당황한 모습인 거죠. 이게 저는 핵심인 것 같고요.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도 솔직하지 않았죠. 처음부터 명태균 씨의 존재를 알리지 않다가 그 다음에는 뭐 명태균 씨와 제주도에서 찍은 사진도 나오고 뭐 어떠한 연관성 속에서 명태균 씨가 김건희 여사와 다리를 놓은 그 전화 스피커폰으로 넘겨줬다라는 얘기도 나오니까 이제 와가지고 화들짝 놀래가지고 나는 명태균 모른다 막 이러니까 또 명태균 씨가 정치적 아버지 돌아가셨다고 또 상중 치른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련의 사태들을 보면 2021년도를 우린 주목해야 된다는 게 전 핵심이고 지금 우리 앵커께서 여쭤보신 내용은 2022년도에 김영선 공천할 때 그때 뭐 유리한 자료를 주고받았냐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저는 그 시점에 주목하면 안 되고 2021년도를 봐야 된다. 왜? 이준석 의원이 당대표 나갈 시점에도 명태균 씨와 둘이 여론조사 관련해서 주고받은 내용들이 지금 다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준석 의원이 2021년도 5월 15일에 있었던 여론조사를 먼저 안 거 여기에 대해서는 누가 알려줬는지 아직까지도 밝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요약을 하자면은 이거는 양두구육 기억하시잖아요. 네. 양두구육이 뭡니까? 양머리 걸어놓고 개고기를 팔아가지고 국민들 지금 속여 먹었다라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개고기도 아니고 이건 거의 상한 개고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들이 이제 다 배탈에 걸려가지고 지금 병원 가고 있는데 그 양머리를 걸어놓고 개고기를 판 세력이 누구냐? 그게 저는 개구자를 써서 구육상회다. 네. 구육마트입니다. 구육상회의 사장님은 누구냐면은 김종인 사장님이고요. 네. 그 구육상회의 기획실장이 명태균 씨고 지난주에 거기에, 말씀하신. 네, 홍보실장이 이준석 의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죄수의 딜레마 속에서 지금은 각자 유리한 말만 하면서 거짓말도 했다가 과장도 했다가 또 참말도 했다가 이게 섞어가고 있는데 의미 없다. 구육상회는 조직적으로 움직였다라는 게 저는 핵심이라고 보고 그 조직적으로 움직인 결과가 윤석열, 오세훈, 이준석 당대표로 연관된 결과물들이 나온 거고 거기에서 꽃을 맺는 것이 김영선의 재보궐 공천 결과값이다. 그 이후에 나오는 뭐 창원 산다나 이런 것은 이제 명태균 씨 개인의 일탈이겠죠. 네. 근데 그 전까지 구육상회가 조직적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들을 속여왔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규명이 되지 않았고 이제 시작이다. 이제 그렇게 봅니다. 시작이다. 네, 명확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민들은 여론조사를 통해서 단일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후보가 선출되고 그 과정에서의 어떤 공정성이 담보된다고 판단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것이 아닌 사실이 뉴스토마토 보도로 드러났고 오늘 그 강혜경 씨의 국감 증언을 통해서 그것이 조금 더 확인되는 단계로 들어간다면 전 국민 입장에서는 이거는 여론조사 자체에 대해서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손질이 필요하다 이런 주장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좀.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짚으셨다고 보는 게요. 결국 이 명태 패밀리 구육상회 조직도를 가지고 그 회사가 국민들을 속여온 겁니다. 결국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거거든요. 그 결과값이 윤석열 체제를
나은 거입니다. 결과적으로.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솔로몬이 재판을 해서 진짜 엄마를 가려내거든요. 그 진짜 엄마를 어떻게 가립니까? 아이를 반으로 가르자고 하니까 가짜 엄마는 진짜 반 나눠서 애 죽여서라도 반씩 나눠 갖자라고 했고, 진짜 엄마는 진짜 엄마니까 애를 반으로 가르느니 그냥 가짜 엄마 가져가세요. 그러니까 솔로몬 왕이 애를 가르자는 사람이 가짜 엄마고 나면서 처벌하거든요. 네. 여기서도 진실을 어떻게 규명할까요? 저는요, 본인에게 불이익을 감수하고서 하는 증언, 본인에게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권력과 맞서는 증언은 저는 사실에 가깝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강혜경 씨가 지금 이 진술을 해가지고 본인이 득볼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가 불이익밖에 있어요. 없어요. 예. 근데 강혜경 씨를 제외한 다른 분들은 전 거짓말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면 진술이 모순되거든요. 네. 거기다 강혜경 씨는 본인이 갖고 있는 핸드폰 다 오픈하고 있거든요. 명태균 씨 좀 다 까보세요, 핸드폰을. 못 가잖아요. 이준석 의원도 있는 거 그럼 다 까보세요. 못 가면서 연막만 피우거든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나는 그때 부분만 봤기 때문에 그때는 착오였고, 이런 식의 말장난만 남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강혜경 씨가 모든 걸 다 불이익을 감수하고 말하는 그의 증언, 오늘 나와서 할 이 증언들은 전 사실에 부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불이익을 감수하기 때문입니다. 네. 전 그게 하나의 참거짓을 가르는 매우 중요한 저는 기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잠시 후 1시간 뒤에 오후 2시부터 속개되는 그 국감장에서 아마 강혜경 씨는 한 3시쯤 출석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2시에 바로 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뭐 이러저러한 질의 내용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다라는 국회 전언이 있는데요. 어쨌든 저희도 이제 오늘 계속해서 보도를 해드리겠지만 말씀 주신 대로 강혜경 씨는 경우에 따라서는 명태균 씨하고 함께 공범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일 불이익한 사람이죠. 그렇죠. 지금. 그러면서도 지금 이 여론 조작과 관련해서 이제 보고서를 들고 오늘 출석을 한다고 하니까 관련된 내용이 어떤 것인지 저희가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하나만 더 네. 말씀드리면요. 강혜경 씨 말이 오늘 이제 많이 나올 텐데 네. 저는 그 메시지가 울림이 있고 힘이 있을 거라고 봐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불이익을 감수한 것도 그렇지만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진실 그 자체가 가지는 힘이 원래 센 거예요. 그럼요. 그리고 진실을 규명하자는 사람의 목소리도 힘이 실리기 마련입니다. 저도 제가 방송 나와가지고 이 공천 개입에 대해서 정말 열심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이미 벌어졌거든요. 그러면 이거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잡으려면은 누구와의 이해관계를 초연해서 국민들의 관점에서 이런 잘못된 것을 밝혀내고 의심하고 잡아내고 다시 고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발언은 힘이 셀 수밖에 없죠. 네. 근데 오늘 강혜경 씨는 내부자잖아요. 그렇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얘기를 할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불이익을 감수하고 진실이 가지는 힘까지 더해지면 전 이제 이후부터는 관련된 그 명태 패밀리들부터 뭐 구육상회 또 내지는 연관된 많은 다수의 정치인들 있잖아요. 그 헛된 말들, 그 긴 혓바닥들이 전 오늘 다 이제 결단이 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나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적 공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니까 유튜브가 다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시청을 하고 계세요. 실제로 윤석열 정권 특히 이제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가 개입되어 있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범죄에 해당하는 일들이 어떤 것들이 나올지 이제 주목을 해서 보고 있는 건데 이렇게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벽 국회의 벽 이런 걸 넘기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차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강혜경 씨가 지금 정말 어려운 싸움하는 거죠.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여론과 국민들의 대다수의 정말 네. 정의를 갈망하는 맞습니다. 그 국민들의 여론 외에는 이분은 디딜 데가 없어요. 그야말로 국민의 힘밖에는 없습니다. 아니 이거를 피플 파워. 아니 본인도 내부자인데 네. 본인의 처벌받을 걸 감사하고 이야기를 했다가 아마 강혜경 씨가 가장 두려운 건 이걸걸요. 본인이 얘기는 다 했는데 처벌은 자기만 받고 꼬리 잘라지면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울 수가 있어요. 그게 권력이 가진 힘이거든요. 우리 그동안 그런 거 많이 봐왔지 않습니까? 근데요, 저는 최근에 일련의 흐름 중에 가장 제가 묵과할 수 없는 분노의 지점은 뭐냐면요. 최혜병 사건 때도 권성동 의원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하거든요. 그게 뭐냐. 김규현 변호사에 대해서 제보 공작이라면서 뒤집어 씌우잖아요. 맞습니다. 용기를 내서 그 증언을 하는 내부자에게 제보 공작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고 있는데 최근에도 강혜경 씨에 대해 가지고 아마 오늘 이후에도 또 다른 그런 공격들이 들어올 겁니다. 저는 이 선을 넘는 것이다. 진실을 규명할 책임을 진 정치인들이
오히려 본인들의 범죄를 감추면서 그 내부자로서 욕심을 그러니까 용기를 내서 어떤 역할을 하고자 하는 분에 대해 가지고 그런 발언들을 하면서 뒤집어 씌운다? 전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저는 일단 이렇게 생각하는데 오늘부터도 이후 잘 보십시오. 아마 강혜경 씨에 대해서 메신저 공격 많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니까요. 저는 그거는 우리 사회가 용납할 수 없는. 그래서 민주당도 지금 내부 공익제보자로서 보호를 한다고 하는데 그거 잘하는 일이고요. 민주당만 보호할 게 아니라 전 국민이 나서서 보호해야 됩니다. 강혜경 씨를 전 국민이 보호해야 된다. 공익 제보자니까. 근데 저는 이런 거예요. 말씀 주신 대로 그 김규현 변호사도 마찬가지고요. 공익 제보자들의 지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역공작을 통해서 죄인을 만들려고 하고 뒤집어 씌우는 그렇죠. 역으로 뒤집어 씌우려는 것들에 대해서 근데 이제 워낙 많은 매체들이 관련된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그래서 저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은 좀 요 부분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은데 뭐 본인의 거짓말만 지금 드러나니까 좀 당황하신 것 같고 이준석 의원 같은 경우는 김영선 공천 개입 사건의 당사자거든요. 당시 당 대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최근에 백분 토론 나와가지고 강혜경 씨의 증언이 뭐 전원의 전원으로 옮겨가지고 뭐 꼬여 있다라는 식으로 이 또 제보자 공격 들어가는 거거든요. 권성동 의원의 길을 가서 되겠나. 저는 이건 매우 심각하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그 구육상에 거기에 뭐 권성동 의원은 패밀리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게 정말 그 유유상종 초록은 동생이라고 하더라도 이준석 의원이 권성동 의원의 하는 짓을 그대로 답습한다면은 아마 국민들이 엄중한 심판을 전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서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대통령실 관저가 있는 곳으로 갔는데요. 결국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경찰의 벽에 막혀서 도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기자회견, 기자들만 만나고 돌아오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은데요. 김건희 여사가 사실은 국회 출석해서 관련된 수많은 의혹들에 대해서 해명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야당인 민주당 뭐 여러 야당들의 입장이기도 합니다만 동시에 한동훈 대표도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3대 요구를 하면서. 근데 김건희 여사는 거의 마이동풍인 것 같아요. 사회적 특수계급으로서 그 법에 관련된 어떤 사법적 판단도 받지 않겠다. 라는 주장과 입장인 것 같은데 이 점은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저는 일단 구분해서 말하자면은 동행명령장은 국회에서 발부를 하면요 이게 법원의 영장과 유사한 효력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거부한다라는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왜 탄핵을 당해야 되는지 전 스스로 자백하는 것과 같다. 지금도 헌법에 부여된 거부권이나 사면권이나 수사권 여러 가지 헌법상의 권한들을 본인만을 위해서 쓰면서 헌법을 파괴하고 있거든요. 네. 그 자체가 더 이상 대통령 자리에 있을 수 없다라는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래서 오늘도 국회의원 3분이 가셔가지고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던데 저는 그런 건 좀 안 했으면 좋겠다. 뭐 국회의원이 가서 한다고 경찰들이 문 열어주겠습니까? 저는 오히려 국회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행동이기 때문에 좀 차분하게 저는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 이 사안은 특검도 뭐 3자 특검 이런 허튼 소리 할 거 없고 야당이 추천한 특검에 의해서 저는 밝혀져야 될 것이다. 그러면 특검이 되면요 결국은 강제력을 쓸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이 발부한 영장을 가지고 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안 나오면 체포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가 나서서 그 행정권을 쓸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전 국회에서는 오히려 여론을 더 모으는 역할에 집중을 하면서 내실 있는 특검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특검 법안이 하나로 부족하면 2개, 3개, 4개, 10개도 해야죠. 해가지고 좋은 특검 고르는 일이 국회가 할 일이지 동행명령장 갖고 가가지고 문 열어주세요 왜 안 열어주세요 담당자 나오라고 하면서 그 총경과 싸우는 모습은 전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내려놓는 모습이다. 전 그건 좀 좋지 않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노력하신 의원님들의 노력을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좀 전략적으로는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저는 특검 제대로 된 특검, 내실 있는 특검을 국민의 여론을 가지고 어떻게 통과시킬 것이냐, 어떻게 국민의힘의 저 빗장 수비를 뚫을 것이냐, 이걸 좀 전략적으로 고민을 해서 책임 있는 역할을 좀 야당에서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벌써 대통령 24번째 거부권 행사를 했고 이번에 다시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를 했지만 결과적으로 또 다시 거부권 행사를 하고 그렇게 한 이후에 다시 또 재의결 국면이 오고 막 이게 이제 도돌이표처럼 계속 반복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좀 그 신인규 변호사께서 해법 이걸 넘을 수 있는 해법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 저는 이제 끝까지 해야 되는데 네. 끝까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끝까지 잘 해야죠. 결과 책임이기 때문에 결국은 국민들께서 지금 너무 괴로우신데 국회가 키를 가지고 특검을 통해서 빗장을 열는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특검에 의지할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윤석열 정권이 오늘도 그 리얼미터에서 최저 기록을 깼던데 맞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갤럽도 최저 기록을 깨기를 바라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시간은 국민들의 편인 겁니다. 그럼 전 좀 여유를 가지고 너무 조급하게 한다고 일이 다 잘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결과를 내야 된다라는 그 의미를 좀 무겁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끌 일이 아닌데 국민들의 여론을 모아내는데도 좀 실패했고 보수가 사실은 더 빨리 무너질 수도 있었는데 좀 많이 지체됐거든요. 거기서 네. 국민들은 피로감을 느끼고 굉장히 힘들어하고 계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의 해법을 말씀드리자면은 첫째도 여론이고 둘째도 여론이고 셋째도 여론이다. 네. 이거 가지고 자꾸 뭐 레거시 언론 핑계댈 필요도 전 없다고 봐요. 지금 뉴미디어가 이렇게 활성화돼 있고 국민들이 더 많은 분들이 뉴미디어를 보고 계시는데 맞습니다. 네. 이 여론을 가지고 유리한 지형을 더 쓸 생각을 해야지. 아직 레거시 미디어 안 부럽습니다. 그러니까요. 레거시 미디어 탑만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저는 네. 오히려 여론을 모아내기 위한 모든 방법을 다 써야 된다. 그래서 더 전략적이어야 되고 더 지혜로워야 되고 더 국민들이 원하는 결과를 빨리 가져오는 방법을 밤을 새서라도 찾아야 된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 변호사님 원래 국민의힘 대변인 출신이기 때문에 보수 네. 정치인들하고도 많은 교류가 과거에 있어. 요새는 안 하실 것 같은데. 보수의 종말 이후로는 다 끊어졌습니다. 보수의 정말 저를 다 피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예, 아니 그런데 실제로 지금 한동훈 대표 측하고 네. 친윤계하고 지금 갈등이잖아요. 거의 내전적 상황인 것 같아요. 어제부터 친윤계 쪽에서 한동훈 대표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고 그러자마자 바로 또 오늘 아침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민전 최고가 한동훈 대표를 향해서 대통령 오늘 만나거든 김건희 특검이 아니라 김혜경, 김정숙 특검을 제안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친윤과 친한의 갈등, 전쟁이 결국에는 어떤 종래에 어떤 상황을 빚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한동훈 그러니까- 대표 리더십 좀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를 놓고 자꾸 이렇게 반사 이익을 어떻게 하면 얻어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도 좀 보이거든요. 네.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보수 안에서 분열의 인자, 그러니까 네. 분열의 원자탄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거대로 그냥 시너지 효과를 내면 될 일이지. 한동훈 대표 미끄러지고 넘어져가지고 우리가 반사 이익 보겠다라는 생각 자체가 네. 전 너무 수세적이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아마 보수는 그동안의 이익 결합체였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이익의 결합은 해체될 가능성이 높다. 그럼 그 보수 분열의 에너지를 가지고 지금 야당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은 제가 제일 답답한 건 뭐냐면요. 왜 특검법에 대해서 국민의 여론을 더 하나로 크게 묶어내지 못하는가. 전 이게 좀 답답한 부분인 겁니다. 그리고 특검 논쟁에 대해서도 특검을 누구로 선정하느냐가 특검법의 가장 핵심 중 핵심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논쟁도 저는 많이 못 봤어요. 그냥 끌려가다가 뭐 좀 불리하다 싶으면은 국민의힘이 하자는 대로 그냥 삼자 합시다. 뭐 다 받읍시다. 그냥 이렇게 넘어갔거든요. 저는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특검을요. 삼자 특검 해가지고 하나만한 특검 할 거면은 그냥 안 하는 이만 못합니다. 야당 추천 특검을 해야만 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여론전, 국민의 여론이 왜 그럼 야당 특검이 필요한지를 설명하고 또 해가지고 그 견고한 30%가 무너지게끔 만드는 게 지금 야당이 좀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전 거기에 대한 강조는 좀 부족하고 오히려 좀 보수 내부의 분열의 에너지를 좀 우리의 에너지로 쓰려는 이런 좀 수세적인 경향이 많이 보여서 저는 그냥 윤한 갈등은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더 심해질 거거든요. 네. 그럼 그거대로 그냥 놔두고요. 불구경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 야당이 해야 될 일은 내실 있고 강력한 특검 이걸 어떻게 관철시킬지에 대해서 여론을 설득하는 작업에 전 더 집중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된다. 제 기준에는 조금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당대표 회담 제안에 대해서 민생 정치를 위해서 흔쾌히 응하기로 했다라는 내용의 보도가 들어와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오후 4시 반에 있을 대통령 면담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와의 회동 성사를 확인해 주는 것은 대통령실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 뭐 명분 뭐 이런 차원에서 본인이 요구한 3대 요구를 받아라라고 하기 위한 태도라고 보십니까? 뭐 실제로 야당하고 손잡고 이번에 특검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걸로 해석해야 됩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한동훈 대표가 난처한 게 네.
본인이 지금 신뢰를 다 스스로 잃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도 뭐 당심과 민심이 뭐 일치됐다라고 포장은 많이 했지만은 지금 국민들 중에서 한동훈 대표 응원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라고 해보십시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결국에는 이번에 부산에서 나타난 그 민심도 네. 제가 이해하기로는 민주당에 대한 불신 내지는 윤한 갈등 속에서 찍을 대상이 그냥 국민의힘밖에 없다라는 그 생각 속에 저는 61% 나왔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대표를 온전히 지지하고 따르는 국민들도 없지만은 의원들도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원인을 보면은요, 한동훈 대표 스스로 본인 말을 지키지 않고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오락가락 갈짓자인법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친윤들한테도 버림받고 또 야당한테도 버림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스스로 고립을 더 자초해 가고 있다. 아니 독대에서도 윤석열 대통령하고 뭐 단판을 못 짓는 사람이 그러면은 이재명 대표와 단판에서 그럼 뭘 결정할 수 있습니까? 이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게 가지는 본질적 내재적 한계가 있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대통령하고 합심해가지고 정부를 성공으로 이끌든지 아니면은 대통령하고 차별을 해가지고 오히려 국민들 앞에 여당 속의 야당으로서 뭔가 존재감을 보여줘야 되는데 한동훈 대표는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닌 이도저도 아닌 갈짓자인보 속에서 무슨 더 정치를 합니까? 아마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는 안 만나줄걸요? 아니 그때 만났을 때 그럼 잘 하든가. 네. 그러니까 탄핵 아니 그 특검에 대해서 법안 발의조차 본인이 본인 말을 못 지키면서 발의도 못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왜 만나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때는 사실 한동훈 대표가 초기였고 뭔가 열심히 해보겠다는 의욕이 있으니까 이재명 대표가 만나주고 거기서의 명분을 찾을 수 있었겠지만은 이제 한동훈 대표가 지금까지 보여줬던 그 갈짓자 행보에다가 윤석열 대통령한테 오늘 들어가서 아마 좀 깨지고 나올 거라고 저는 보는데 네. 깨지고 나와가지고 빈털터리 깡통 대표인데 그 깡통 대표를 야당 대표가 왜 만나주는지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더 이상 그 움직일 운신의 네. 폭 공간이 저는 없다. 아, 그럼 한동훈 저 그렇게 대표 봐요. 그 소위 얘기하는 김옥균 프로젝트에 따라서 쫓겨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아니 이제는 본인이 사퇴 아니면 강퇴죠. 사퇴 또는 강퇴다. 그렇죠. 아니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뭔가 권한이 있고 뭐가 결정권, 자주권이 있어야 그런 대표랑 얘기를 하고 결정을 짓고 발표를 하지. 한동훈 대표랑 합의를 100개 했는데 다 번번이 한동훈 대표 쪽에서 말 바꿔버리면은 이재명 대표도 우스워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줄 이유가 없는 겁니다. 만나봤자 손해죠. 만날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로 뭐 도곡동 7인회라고 권성동 의원이 소위 이제 당 내부에 있는 친한계 를 공격을 이제 김건희 칠상시가 나오니까 뭐 도곡동 7인회부터 정리해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알고 보면 7명도 안 된다더라 이제 이런 아하. 기자들의 취재가 있어서 한 3명? 그건 알 수 없어요. 그거 알 수 없어요. 세보진 않았으니까. 그렇죠. 실제로 이 특검을 돌파할 수 있는 친한계가 내 원내에 존재를 하는 것이냐에 대한 근본적인 어떤 회의를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그래도 지난번에 20명 밥 먹었으니까 최소한 20명은 한동훈 대표 측에서 재의결 국면에서 통과시키는 동력이 될 거다. 이런 전망이 있어요. 신 변호사님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보수의 본질을 봐야 되는데 보수는 기회주의와 욕망 이 두 가지로 해결이 돼서 제가 아까 5대 보수의 종말 얘기했을 때도 이익 보수라는 걸 넣었거든요. 지금 한동훈 대표 옆에 있는 사람들 중에 정상적인 철학과 이념을 가지고 정치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한 분 계시면 이름을 좀 꼽아주시죠. 없어요. 다 이익 보수입니다. 그러면 한동훈 대표를 미래 권력으로 인지하고 잠깐 와서 둥지를 튼 사람들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한동훈 대표가 정치를 오래 한 것도 아니고 이분이 무슨 정치적 리더십을 가지고 어떤 일군을 리드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그냥 추상적인 미래 권력으로서 한동훈 외에 대안이 없고 또 한동훈 대표가 나름대로 당직을 몇 개 줄 게 있다 보니까 거기에 기생한 보수 세력인 거지 그 20명이라는 것을 군집할 수도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갈수록 한동훈 대표의 국민적 지지가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20명도 계속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전 그 수순을 간다고 보고요. 한동훈 대표가 돌격 앞으로 깃발을 들고 가가지고 반란표를 내야지만 특검이 되는 게 아니고요. 네. 한동훈 대표는 한동훈 대표대로 국민적 심판을 이미 받은 사람이고 108명의 보수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108명의 의원들이 앞으로는 각자 도생에 저는 판단을 한다고 봅니다. 이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특검법을 계속 막으면 막을수록 이분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같이 져야 되는데 이분들이 앞으로도 정치를 더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각자 판단 속에서 아 이제는 더 이상 못 막는다. 그리고 그때도 특검법 아시겠지만은 필리버스터도 안 해주잖아요. 네. 이게 이제 변화의 조짐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동훈 효과가 아니라 아하. 그냥 108명이 각자 도생의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그 김대남 씨도 민주당 가서 영등포구청장 한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108명 중에 제가 예언합니다.
한 30명 정도는 네. 민주당 가서도 뭐 한 자리 하고 싶은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판단 속에서 네. 보수를 버리는 거죠. 이 국민의힘을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부끄러운 민낯이에요. 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 그게 제일 기억에 남아요. 그것도- 아니 준다는 사람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 민주당 가서 영등포 구청장이나 해야 된다고. 아주 꼴통 정치입니다. 제가 볼 때. 아니 근데 저 김대남 씨 스스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꼴통이라고. 지가 뭘 안다고. 그러니까 지가. 예, 그거는 네. 이게 김건희 여사가 한 얘기인데. 아니 김대남 씨도 지라 그래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G. G. 4인칭 대명사 G. 그렇죠. 예, 높은 사람을 불러 G라고 부르지. 부른다. 막 이제 네. 이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는 것인데 윤 대통령이 처한 위치와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가 이제 가히 예측이 되는 수준이고 무슨 얘기를 해도 이 영이 안 산다라는 비판을 이제 듣고 있는 처지인 아니, 지금 것이죠. 쌍욕 안 먹으면 다행이죠. 지금 공개적으로 나와서 쌍욕하는 사람이 없지만은 네. 쌍욕을 뒤에서 많이 할 겁니다. 제가 볼 윤 때는 대통령을 이놈 향해서. 저놈 할 겁니다. 사람들이. 네. 왜냐면은 아니 이게 정치입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나라를 이 꼴을 그동안은 만들고. 윤 대통령이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서 이 땡땡 저 땡땡 했는데 이제는 얘기죠. 대중들이 이제는 대통령을 향해서 그러니까 이분들이 윤석열 대통령한테 그동안은 이제 먹고 떨어질 게 있다 보니까 붙어 있었던 건데 이제는 먹고 떨어질 것도 없는 거예요. 네. 이 정부와 함께 자리를 잡고 임기를 마치잖아요. 그분은 아마 대한민국에서 공적인 역할을 하기 힘드실걸요? 이 순장조죠, 순장조. 순장조. 누가 순장하려고 합니까? 네. 그러니까 자리를 이젠 줘도 싫은 거예요. 네. 아니 이 기회주의 보수들이 지금 원하는 자리라는 게 좀 그럴싸하고 그걸 통해서 자기의 다음 욕망을 충족시키는 그런 자리를 원하지 윤석열 대통령이 야 자리 줄 테니까 대통령실 와서 같이 일하자. 누가 일하냐고요. 그 순장조에. 아니 지금 엑시트 러시가 대통령실 참모들 사이에서 있다는 거잖아요. 아니 그거죠. 대통령실 참모도 두 부류죠. 네. 너무 많이 윤석열이 묻어가지고 씻어도 안 씻긴다. 거의 타투 수준이다. 타투 수준. 이런 사람은 못 나가요. 그냥 여기서 뭐라도 해서 기회를 열어보자고. 네. 그냥 이게 뭐 좀 진흙덩이가 묻어가지고 네. 손 씻고 네. 나갈 수 있겠다. 향수 뿌리면 되겠다. 이런 분들은 네. 나가서 이제 새로운 갱생의 길을 찾는 건데 네. 딱 두 부류예요. 제가 볼 때는. 아 근데 이게 뭡니까? 뭐예요, 사실 이게? 대한민국의 정치 수준이 이렇게까지 형해화되고 네. 정말 추락하는. 저는 이제 진정한 보수 제가 오늘 최근에 보니까 유승민 대표의 워딩이 점점 세지고 있던데 실제로 가장 그 보수를 공멸의 길로 이끈 사람이 이제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이다. 책임져라. 거기에 김종인, 이준석도 꼭 넣어주십시오. 아니 유승민 대표가 이제 그렇게 유승민 얘기를 대표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예. 윤석열, 한동훈을 지목하면서 보수를 망하게 하는 두 사람이다. 근데 사실 절반만 얘기하셨네. 100%를 얘기하셔야 되는데. 근데 사실 윤 대통령을 끌어다가 대통령 후보 만든 거는 국민의힘 아닙니까 당시에? 예? 이제 그 손바닥이 부분에 마주쳐서 대해서는 박수가 난 전체로 거죠. 다 책임을 져야 되는 측면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 보수 전체가 통렬한 반성과 성찰이 좀 필요한데 여전히 그런 것은 없어 보여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전 이렇게는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도 사실 이 국면에서는 말이 많아봤자 저도 별로 좋을 게 없어요. 왜냐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저에 대한 원망도 있으실 거기 때문에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에 기여를 했던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반성과 성찰해가지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는 의지 아니면은 더 정치를 할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윤석열 체제를 연장한다라고 한다면 더 정치할 이유가 없죠. 그 제가 전에는 국민의힘에서 정권 재창출이라는 말 쓰기만 해보라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기왕에 창출된 권력도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하면서 뭘 또 재창출 얘기를 합니까? 정말 악몽 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윤석열을 중심으로 한 이 정말 국민들의 뒤통수를 친 이 보수의 탄생의 권한과 책임을 가졌던 사람들은 저 포함해서 다 반성과 성찰을 하고 그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길을 가겠다는 거 아니면은 전 정치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그 반성과 성찰을 어떻게 볼 수 있느냐? 명태균에 대해서 드러나면 지적해야죠. 근데 안 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윤석열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이 기회주의 보수들이 다시 한번 힘 합쳐가지고 또 권력 해먹자인데 전 그 길에 동의 못합니다. 그러니까 보수의 종말이라는 책을 쓰는 거거든요. 다 앞으로 보수의 종말 앞으로 집결하기를 저는 부탁합니다. 더 정치를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네. 아니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정말 반성과 성찰이 없이는 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거 보수의 종말 앞에 보수가 석고대죄를 국민 앞에 하지 않으면 더 표를 달라고 할 전 앞으로 명분이 없다. 이유도 없다. 본인들의 이익 위해 정치합니까? 근데 사실 보수라는 표현을 쓰는 것도 적합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기득권
이제 뭐 어떤 사회학자는 대한민국의 보수를 기득권적 보수다, 이익관계에 따라서 뭉쳤다, 흩어졌다 하는 사람들이다. 바로 이제 신 변호사님께서 지적한 그런 내용인데요. 이해관계에 따라서 유불리에 따라서 본인의 입장과 판단을 바꾸는 것은 그건 보수의 아니, 가치와 근데- 이념에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저는요 이게 기득권으로 놓으면 조금 설명이 안 맞는 게 사실 민주당에도 기득권은 있죠. 근데 저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가장 큰 차이를 뭘로 보냐면 민주당은 역사적 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있다는 건 철학이 있고 그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지고 하면서도 그 안에 기득권이 있고 그 안에도 기회주의가 있죠. 그렇죠. 일부 있죠. 네, 네. 근데 국민의힘의 문제는 뭐냐면은 그 DJ 노무현으로 이어지는 그런 철학과 역사성의 뿌리가 없어요. 그냥 뿌리라고 하면은 과거에 군부 독재 내지는 기회주의 보수 그게 뿌리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아마 다음 대선 할 때도 권력만 얻겠다라고 하면은 아무나 다 붙어라거든요. 그리고 상대방에서 변절자 저 대환영, 네. 더 대환영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치는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저도 어떻게 보면 윤석열 그러니까요. 대통령 대선을 치른 입장에서는 제가 그 마지막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때 젊은 세대들이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면서 당시에는 이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라는 그 논리가 너무 앞서가지고 많은 부분들이 있어 놓친 게 많은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나라가 이렇게 2년 반 동안 정말 박살이 나면서 저도 처절히 반성했고 그 속에서는 정말 앞으로는 역사성이 있고 뿌리가 있는 서사가 있는 보수를 다시 재건해서 다시 씨앗 뿌릴 거 아니면은 이제 앞으로 보수라는 말을 입에 올릴 필요도 없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검찰 보수 그리고 이익 보수, MB 보수, 그리고 셀럽 보수, 이 명태 보수 그리고 친일 보수 이런 부류들은 이제 그만해라 정치. 저는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친일 보수가 아니라 친일 극우 아니에요? 이제 매국 보수죠, 매국, 매국 보수. 보수. 지금까지 이제 친일 네. 보수라고 부르는데 네. 이제 매국 보수죠 이제는 한 단계도 올려야겠어요. 제가 볼 때는. 네, 여러 가지로 지금 오늘 아침 신문 보시다가 다들 충격받으셨을 거예요. 북한 병사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러시아 파병 군인이 돼가지고 전쟁을 수행한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우리 안보 뭐 비단 우리 안보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주는 메시지도 굉장히 크고 우리 정부는 막 계속 적극적으로 확인을 하고 뭐 나토나 미국에서는 아직 확인 중이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그 자체가 초래할 위험에 대해서 과연 윤석열 정권이 감당이나 할 수 있는 것인지 정말 걱정과 고민이 생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1시 25분이고 2시 속개를 앞두고 이제는 저희가 조금 잠시 30분만 쉬었다가 아, 약간 지금 약간 네. 많이 창백해 보이십니다. 힘드네요. 진행이 지금 이게 진행은 할 수 있는데 괜찮으세요? 머리가 아프다. 왜냐면 점심은 드셔야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오후 속개를 보고 또 신 변호사님 혹시 그 정회 타임을 통해서 모실 수 있으면 자꾸 모셔가지고 또 아까 보니까 댓글창에 신인규 말 잘한다. 신인규가 네, 최고다. 감사합니다. 예, 부산 할매 신인규 최고입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의견들 주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저희도 잠시 쉬었다가 오후 2시 속개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이에 오늘 상당히 심각한 내용이 오후 2시부터 많이 폭로가 될 걸로 보여서요. 노종면 의원께서 예고편을 저희 프로그램 오셔서 확인을 몇 가지 해주셨습니다. 관련된 인터뷰 보시면서 오후 2시 속개 때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